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요. 금리 인상도 하고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하거든요. 요게 이제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대출 규제도 그렇고요. 이분들만 죽어라 나가는 거거든요. 이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분들 진짜 작살 나는 건데. 금리 인상해도 힘들고요. 대출 규제를 해도 힘들거든요. 이분들은. 저 같은 서민이거든요. 저도 서민입니다. 뭐 물론 집 하나 있는데 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집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냥 이 서민 계층의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지. 요 분모에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중상층이 되려면은 일단 2주택이나 또는 고가 1주택 가지고 있거나 현금 흐름이 좀 있어야 되고 상위 1%뭐 10%죠. 여기 안에 요즘 좀 10% 정도 뭐 넓게 보면 한 20% 정도 되려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부자 보고서 봤잖아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위치는 여기 서민 어딘가인데 금리 인상해서 힘든 사람도 결국은 소득이 적은 서민이고요. 대출 규제해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것도 결국은 서민이기 때문에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와중에 보면요. 첫 입주 앞둔 기쁨이 절망으로 변했다. 잔금 대출 못 구해 패닉. 패닉이라는 거는 이제 공황이죠, 공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건데, 요게 이제 제목은 이렇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DSR 규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나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잔금을 못 받아가지고 대출을 못 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이래 버리면은 사실 절망이죠. 어렵게 청약 넣어서 당첨까지 됐고 어떻게든 계약금 마련해가지고 연끌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 그러면 이분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물론 소리 높여 외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조용히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작용은 서민들이 겪는다. 그러니까는 벼룩 잡으려고 초가집 태운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봐야 되는데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다. 특히나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는의 역할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대출 규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야기, 뭐 총량,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는 말이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제가 지고 있는 부채도 있지만 부자가 지고 있는 부채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속지 말자고 했던 건데 가계부채가 뭐 1000조가 넘네, 뭐 1800조가 넘네 해도 지금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자, 내가 빚을 졌어요.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같은 바구니에 넣어놓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정 계층을 겁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겁을 주려고 하는 건데 매번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 타겟이더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야 된다. 자, 최근 들어 주택 거래량이 절벽 수준,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서 뭐 입주자금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와 같은 34%에 해당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정책이 오래가지 못한다. 뭐 일부 이렇게 조정을 할 거다. 부동산 강력 규제 부자에겐 되레 자산 증시 기회됐다. 이것도 이제 세계일보에서 나온 건데 주택 더 구매하거나 증여, 주택을 더 구매 또는 증여했대요.
자, 이러면은 가계부채 얘기 요즘 안 할 겁니다. 가계부채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1800조 가계부채. 예. 이 중에 위험한 게 얼마나 될 건가? 예. 5분의 1이라고 할까요? 5분의 1 정도 위험하면은 얼마죠? 한 200조 정도 되려나요? 대략? 그럼 나머지는 건전한 건데. 예. 제가 가계빚을 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자를 못 낼까요?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자를 못 내실까요를 봐야겠죠? 아무튼 주택 더 구매하거나 증여를 했어요. 부자분들은. 증여 데이터는 이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제 거에 짜맞추려고 뉴스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얘기 드린 거를 짜맞추고자 해서 이런 뉴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보게 되면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도에서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지난해 232만 명보다 3만 6천 명이 증가했대요. 역대 최대를 증가했답니다. 이 와중에도 두 채 이상 늘렸다는 얘기죠. 이거는 모두가 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래요. 누군가한테는 기회였던 거죠. 반면에 무주택 가구는 3.5%가 늘었대요. 919만 7천 가구. 예. 요것도 데이터가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게 기존에 자녀가 있으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청약을 넣을 수 있게끔 분가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 상담하셨던 분들도 꽤 많은 다수의 분들이 자녀한테 집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또는 이미 분가시킨 자녀가 있습니다. 뭐 대학교 다니거나 또는 회사 다니는데 기존에는 한 집에 있었던 거를 분가시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수치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는 아니다. 뭐 한 1, 2% 늘어났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목적이 있어서 무주택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 공시가격 기준 격차는 2019년도 40.85배에서 지난해 2020년도죠. 46.75배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짜리 집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집의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어, 자, 이 부채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부자들이 쓰는 부채 개념하고. 자, 1억짜리 집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같은 평형인데 다른 시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예,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똑같이 10%가 올랐다고 치죠. 그럼 얘는 1,000만 원이 올랐고 얘는 1억이 올랐죠. 이게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10억짜리 집이 10% 오르는 것과 1억짜리 집이 10%가 오르면은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평균 10%가 오른 게 맞아요. 근데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1,000만 원이 오르고 누군가는 1억이 오른 거죠. 그럼 1억이 오르면 이 집을 사네. 그죠? 이 올라간 상승률로 이 집을 하나 사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금자리 놀이건 뭐 국가에서 해주는 각종 혜택을 다 끌어다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빚이라는 거는 결국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와중에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나중에 이 빚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 상승하는 거에 허덕이게 될 거다.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도약할 수가 없다. 빚이 없이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빚을 겁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빚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커다란 바위를 들 수 있는 바위를 들게끔 해줄 수 있는 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빚이거든요. 뭐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서 철수한테 야 좀 도와줘라. 철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영희야 좀 도와줘라 해서 영희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대출이다. 돈으로 따지면. 근데 이 대출을 아까 어떻게 했다? 막았다. 막았다. 왜 막느냐? 오히려 풀어줘야지.
그리고 할 거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버는 소득 대비 대출을 해준다고요?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서민들은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버니까 대출을 더 받고 이미 잘못된 정책이다. 그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기회를 뭐 공평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불로소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주식은 불로소득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데. 그리고 이 불로소득 얘기하면은 국가에서 채권도 발행하면 안 돼요. 제가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채권 이자 주잖아요. 이자도 불로소득인데 국채 발행하면 안 되지 그럼. 죄송해요. 자, 여기 어쨌든 저번 시간에 했던 KB 금융지주 요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뭐 늘어났다. 그리고 밑에 보면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증여 바람이 불었고 이 증여로 인해서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증여받은 거는 한동안 못 팔아요. 증여받았기 때문에 한동안 못 팝니다. 그럼 거래량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줄어든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같이 맞물려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부자들은 사실 이만한 시장이 없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급매물이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돈 있는 분들은 옳다군 하고 잡아갑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우리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길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많이 이제 발품도 팔고 손품도 팔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가면서 뭔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잘 하시는 건 알겠으니까 목적이 뭔지도 알겠으니까 제발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해서 머지않아 대출 규제 쪽은 아무래도 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한시적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정권이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고 금리 인상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막는 거는 너무 과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왜냐면은 자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데요. 은행 이자가 올라가니까 빌리기가 겁이 나거든요. 돈이 있으신 분들도 겁이 나고 없는 분들은 더 겁이 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없는 분들은 생활자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급전 갑자기 수술비를 내야 된다거나 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이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는 조금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정 서민들을 위한 거지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그런 정책보다는 뭔가 좀 다 뭔가 좀 맞출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저도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고 나중에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200분 넘는 분들도 전부 다 나중에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들이 하는 패턴이나 행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고 지금 서민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서민도 좋고 부자도 좋은 게 뭔지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너무 언론이나 뭔가 이렇게 좀 편향된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너무 한쪽으로 최면에 걸리듯이 가 계시면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지금 뭐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처럼 거기에 나오는 그 종교 단체처럼 그러면 안 된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자.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프레임이 씌워졌다면은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거를 찾자.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무주택이신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이신 분들도 찾아야죠.
예, 어떻게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요즘 완전 정부에서 깔아준 투기판, 오피스텔 투기판에 가든, 예, 아니면 뭐 딴 걸 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최근에 제가 갑자기 흥미 생긴 게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했지만 지금 지식산업센터 쪽에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뭔가 계속해서 연구해봐야 되겠죠. 뭐 상가건 뭐건 간에 틈새는 있습니다.